예, 반갑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알죠? 예, 반스와는 내가 그 정식으로 서로 인사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란 상황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정신교육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 애들 말로는 원장 선생님의 정신교육이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가 없잖아. 집합 제한 때문에. 그래서 나도 참 정말 속이 상하고 설명회도 예년 같으면 학부모님들이 여기 강당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집합 제한 때문에 조촐한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나중에 영상으로 설명회를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영상을 통해서나마 많은 정보 얻고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학습에 대해서 좋은 어떤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좀 잘 전수받고 남은 기간 힘써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6평 어려웠죠. 예, 어려운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좀 이따 내가 하나씩 얘기하겠지만 올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능의 변화가 좀 있잖아요. 선택 이런 것도 국어 수학에서 생겨났고 또 사과탐 교차 응시도 가능해졌고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수능에서도 그렇고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고 처음 치러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할 때에는 돌발 변수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타격과 피해를 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내가 평소에 가진 실력이라든가 능력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대학 입시의 결과를 얻어내는 반드시 그러게 마련이니까 반대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진짜 반대편에 좋은 기회를 꼭 잡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운도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도록 하고 오늘 내가 6평 분석하고 향후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좀 내가 마이크만 잡으면 길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싫어하고 애들도 상당히 싫어하는데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한 4, 50분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뒤에 우리 메가스터디 입시 연구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수시 정시 지원 전략 6평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잘 듣고 많은 어떤 그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1부에서 6평 분석하고 향후 학습 전략 이걸 좀 하게 될 거고요. 일단 6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6평은 작년 수능, 작년 6평, 9평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특히 체감 난이도는 더 높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단히 좀 내가 만족하지 못할 어떤 점수가 나왔고 어렵게 느꼈더라도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 다 어려웠으니까 알았죠?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번에는 예상 컷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막 그냥 1등급 컷, 2등급 컷이 명료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입시기관마다 상당히 차이도 크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거. 특히 어렵게 출제된 부분들이 국어와 수학의 공통 영역. 국어 수학에서 이제 25점짜리 선택의 부분이 있고 75점짜리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공통 영역. 국어 수학의 공통 영역하고 그다음에 영어도 나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이면 1등급인데 12% 정도 되었거든요. 11점 몇 프로 뭐 그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 5%에서 6% 정도밖에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을 걸로 6평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EBS 연계율 하락 때문에 EBS에서 직접 지문을 가져오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연계시키다 보니까 아마 평가원도 조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텐데 어쨌든 영어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고, 사탐은 이제 제가 그 분석 결과를 여러 스님들한테 좀 그 통화도 하고 그 보고도 받았는데, 사탐은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출제되었다고 그러고, 과탐은 지구과학이 이제 영역이라든가 뭐 천체 이런 부분 영역이 좀 빠지고 그래서 지구과학은 좀 쉬웠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전부 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고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 과탐도 어려웠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탐을 제외하고는 과탐, 영어, 국어, 수학, 국어 수학도 75점이 공통 영역이니까 이 부분이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건 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예,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어렵게 출제된 거는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영어라든가 국어 이런 부분에서는 EBS 연계율이 연년에 70%에서 이번 수능에서는 50%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EBS 연계율 하락. 그 다음에 이 국어 수학에서 공통 부분을 좀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그 의향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국어 수학 공통 영역의 난이도 상향.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수능에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구평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구평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아마 이 기조는 대체적으로 6평과 9평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3 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해 수능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도 별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평 정도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 수능은 예측해 보건대 실제 수능은 국어 수학의 공통 영역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국어 수학의 공통 영역의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좀 그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공통 영역의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국어 수학에서 선택 영역이 25점이고 공통 영역이 75점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학생들이니까 뭐 학부모들은 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알고 있을 것 같아. 이 선택 영역에서 국어에 이제 뭐 그 화작과 언어 매체라든가 수학에서 이제 확통 뭐 그 기백 미적 이 그 선택 영역에서 난이도 차이 때문에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 차이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영역의 난이도 차이 때문에 점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은 이 공통 영역에서 얻은 점수가 이 선택 영역의 점수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장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 내가 이 강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수학 전공자를 불러다 1시간 정도 설명을 들어서 겨우 이해가 될까 말까 3단계를 거쳐가지고 표준 점수를 전부 보정을 해가지고 이쪽 영역의 점수가 선택 영역의 점수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쪽에 난이도 큰 차이 때문에 원점수라든가 이쪽만의 표점으로 이쪽만의 원점수로 계산을 하면 너무 난이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반영이 되도록 만든 거야. 이쪽 영역이 이쪽에 점수 산출을 할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국어의 공통 영역과 수학의 공통 영역이 일정한 표준 분포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출제의 어떤 그런 방침으로 볼 때, 출제의 원리로 볼 때. 알았죠? 이쪽이 너무 쉬워가지고 대다수 학생이 고득점을 얻는다든가 그러면
선택 과목의 난이도 조정에도 실패를 하게 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이쪽에 어떤 그런 표준 분포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일정한 난이도를 가진 문제를 항상 포함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난이도 조정을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이번 6평을 보면은 어떤 의도가 드러나고 있냐면은 선택 영역은 가능한 한 평이하게 크게 난이도 차이가 나지 않게 출제한다. 이번에도 언어와 매체가 화작보다는 약간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이하게 출제하고, 그리고 그 미적이라든가 기백도 무슨 저 확통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쪽의 난이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평이하게 출제하고, 이쪽은 정규 분포를 위해서 특히 점수가 완전히 많이 상향되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어느 정도 포함시키는 걸 반드시 전제로 한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상당히 포함시킨다. 이런 출제 원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상당히 포함시킨다. 이런 면에서 이제 국어 수학의 공통 영역의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 영역의 난이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 공통 영역의 난이도는 분명히 올라간다. 이거를 예상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난이도는 아마 이번에 EBS 연계를 간접적으로만 하고 실제 옛날처럼 70% 연계율 때처럼 막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를 직접 가져오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예상보다 떨어져 버려서 출제자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90점 이상이 4%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리거든. 이거는 애초에 그 절대평가의 취지 같은 게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영어는 대체적으로 출제할 때 한 8%에서 10% 가까이가 1등급 컷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등급이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걸 목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를 볼 때 이번에 출제한 것보다는 약간 좀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난이도는 EBS 연계를 낮추더라도 약간 떨어질 것으로 6평에 비해서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과탐은 심리적으로 지금은 문이과 학생들이 전부 수학을 공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과생이 수학에서는 점수를 얻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 어떤 그런 보완,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과탐은 물론 이제 표점 처리는 합니다만 약간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까, 사탐보다는. 그런 면에서 과탐은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과탐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예측은 이제 9평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9평 보고 난 다음에 또 설명이 할 거야. 그러니까 남은 이제 2달 반 정도 되나요? 2달 반 동안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때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이런 기조 위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은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약간 좀 감이 오죠? 향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좀 몇 가지 내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 공통 영역에서 수원 수투죠. 수원 수투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렇습니다. 6평과 9평에서 출제된 까다로운 문제들, 이거는 거의 조금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야 되고, 기존의 수원 수투에서 출제되었던 좀 까다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기출문제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공통 영역의 난이도 높은 문제, 신유형 문제, 이거를 집중 훈련을 해야 된다.
특히 육평 문제. 실제 문제. 수학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완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국어는 이 공통 영역을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험 보면서 좀 느꼈을 겁니다. 비문학, 독서 부분에 지문이 개수가 늘었죠. 전에는 3개였었는데 이번에 4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의 지문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용도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독서라고 할까? 지문 개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문을 빨리 읽는 훈련 반복해야 되고, 플러스 육구평에서 출제된 지문에 유사 소재, 출제된 문제 유형, 집중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술이든 과학이든 뭐 사회든 그 분야에 상당히 이렇게 까다로운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유사한 어떤 지문들, EBS 연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문을 직접 가져오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사한 소재들,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는 이런 지문들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유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뭐 그것이 내용 파악 문제가 되었던 뭐 추론 문제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의의 문제가 되었던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그 문제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그 출제된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집중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수학과 국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어도 EBS 연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어에서 새로운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은 독해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영어를 좀 빨리 읽는 훈련, 영어 독해 훈련을 아마 그 어법하고 뭐 문법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연계가 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문은 이제 EBS 연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독해 훈련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 영어 독해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내가 그 해주는 조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 네 번째 항을 내가 말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능에 수석을 한 학생, 뭐 원점수로 전체 만점을 맞는다는 거 수석을 한 학생이 수능 보기 전에 야, 나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어. 나는 어떤 문제든 다 가능해. 어떤 수학 문제든 어떤 영어 문제든 모든 거 다 100% 맞출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시험장에 갔을까? 시험장에 갔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석을 난 학생도 늘 불안해 떨면서 도대체 내가 이거 몇 점을 맞을 수 있을까? 내가 1등급이나 제대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시험이라는 거 누구한테나 어렵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이 세상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대비하고 시험에 응하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의 그 엄청난 학습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시험에 대비하고 시험장에 가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뭘 말하냐면 어차피 공부라는 건 일종의 선택이야. 그게 과목의 선택이 되었던 단원의 선택이 되었던 문제 유형의 선택이 되었던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라는 말은 좀 어색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적게 하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똑같이 노력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는 없는 거야. 대체적으로 실패하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잡아먹겠다 하려고 하다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게 참 필요한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수시 최저 학력 조건. 올해는 이게 강화되었거든요. 학생부 교과라든가 이런 데서 수시 최저 학력 조건 뭐 몇 등급 2개, 뭐 몇 등급 2개, 뭐 세과목 합의 몇 등급 이런 거 있잖아. 수시 최저 학력 조건이 예년에 30몇 %에서 올해는 거의 50% 가까이 수시 학생부 교과에서 전부 이게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 수시 최저 학력 조건 획득을 위해서는 일단 수시에서 이 최저학력 조건을 획득을 해야만 그 다음에 경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최저학력 조건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내신이 좋고 뭐가 어쩌고 그래도 아예 보지도 않는다고 그냥 서류에서 빼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몇십 대 1의 경쟁에서 수시에서 몇십 대 1의 경쟁에서 최저학력 조건을 통과하고 나면 몇 대 1의 경쟁이 되는 거야. 일단 내 적수의 80%, 70%, 80%, 90% 정도가 다 사라져버려. 그래야만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최저학력 조건을 획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학습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분을 해야 돼. 좀 전에 내가 얘기했지. 모든 과목을 다 잘 보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 학습 시간 배분.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고 이미 고3 때 해봤으니까 내가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죠? 금방 이해되잖아. 이게 수능에서 탐구까지 4경에서 2보다는 이게 훨씬 유리하잖아. 똑같은 등급에 이게 똑같이 합의 8이라도 전체가 합의 8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1등급 2개를 맞출 수가 있잖아. 내가 골라가지고.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성적을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얻으려고 노력을 하려면 이렇게 얻는 과목에다가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되죠? 다른 거 똑같아. 이건 뭐 잘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써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3등급 2개의 조건을 맞출 수가 있잖아. 왼쪽은 불가능하잖아. 3등급 2개 조건을 못 맞추니까. 이런 면에서 앞으로의 남은 시간 동안은 내가 어떤 과목에서 최저 조건을 통과할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하고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이거를 서서히 이 망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해가야 돼. 그렇게 해가면서 감을 잡으면서 구평 보고 난 다음에 그걸 확실하게 이제 정하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포기하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돼. 포기는 내가 그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더 잘 시험을 볼 수 있다,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데 시간을 더 할애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 5번째, 마입니다. 마를 써야 되는데 EBS 연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EBS 교재를 들고 파가지고 그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 특히 여기는 뭐 아주 이렇게 학력이 우수해가지고 가령 무슨 내가 서울의대나 연대의대 아니면 안 간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학생이라거나 내가 무슨 서울대 자유전공, 서울대 경영이라든가 뭐 연대 경영 아니면 안 간다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아니니까, 그런 데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무 까다로운 문제라든가 너무 많은 문제 풀려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 푸는 것보다는 교과서라든가 기본 개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많은 학생을, 많은 재수생을 여기에서 다루어 본 선생님들의 관점이고 나의 관점이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는 좋은 얘기도 해. 아마 담임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서, 교과서 이런 거 중시해야 된다. 이게 나도 옛날에 고등학생을 해서 공부를 했고 내가 입시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들 잘 모르고, 내가 옛날에 지금은 원장 선생님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옛날에 내가 꽤 유명한 강사였었어. 여러분들은 나 무시하지만, 무시하는 거 아니고 잘 모르지만, 난 혹시 그 우리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은 알아요? 손사탐 옛날에 그 손주은 회장님이 강연할 때, 그 강의할 때 같이 이렇게 강의하고 다녔던 그런 어떤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강사였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그 애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뭔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리고 무엇이 애들의 고민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옆에서 지켜보고 느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얻은 통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애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고 싶어 해. 그래서 실제로 별로 자기 능력의 신장은 되지 않고 학습 능력의 변화는 별로 없는데 자꾸 문제만 푸는 거야. 문제 풀어가지고 몇 점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문제만 막 풀어. 문제 풀어봐야 맨날 그 점수가 그 점수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는 거 모르는 거 빨리 한 다음에 답안지 갖다 놓고 채점해. 맞았네, 맞았네, 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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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틀렸네, 맞았네, 맞았네. 그리고 개수 착 씌워봐. 이 짓을 반복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야,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아는 게 있어야 문제가 더 풀리고 문제의 정답을 더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아는 것이 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문제만 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거는 수능 한 주 전까지도 똑같은 원리야. 내 배경 지식이 늘어나고 이해력이 늘어나야만 문제의 정답을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거지. 자꾸 문제만 푼다고 정답이 확보되는 게 아니야. 그런 면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한 한, 특히 9평까지는, 내가 9평에서는 또 딴 얘기를 할 텐데,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서, 교과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읽고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교과서를 좀 읽어. 너는 이런 공식을 좀 외워. 이렇게 얘기할 때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자꾸 파고들어야 돼. 알았죠? 기본 개념서, 교과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금 수능은 문제 유형화가 문제 은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돌고 돌아요. 똑같은 숫자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패턴만 바뀌어가지고 약간 숫자가 바뀌어서 각도만 바뀌어서 그대로 출제되는 거야. 수능 시험에서 무엇보다 좋은 참고서가 뭐냐면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를 이 잡듯이 뭔가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 거라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 6평, 9평 기출문제.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무조건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라고 하더라도 EBS 교재는 역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EBS 영재교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기본 개념서, 기출문제, EBS 교재 이런 것들 집중학습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그 5가지, 41가지 다시 한번 수학 공통영역에서의 난이도 높은 문제 유형 이런 것들 잘 훈련해야 된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어려운 문제 유형하고 특히 이번 6평, 9평에서 나온 난이도 높은 문제들 꼭 훈련해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국어 독서 지문이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읽는 훈련. 그 다음에 그 독서 지문에서 출제된 이번 6평, 9평에서 출제된 지문과 유사한 배경 지식을 다루는 지문들, 유사한 어떤 그런 소재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제된 문제 유형 이런 것들 잘 분석해야 된다. 영어 독해 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내가 좀 더 잘 맞을 수 있는 과목에 시간 배분을 더 하라.
못하겠고,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라. 문제풀이 너무 하지 말고, 내가 그것도 써줄게. 나중에는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 너무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풀이의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기본 개념서, 기출문제, EBS 교재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라. 지금 그 남인곤 소장님 뒤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좀 그 남 소장님이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내가 3번까지 향후 학습 전략까지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는 최근 한 10년 동안 이루어진 대학 입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수능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해죠. 알고 있죠. 정시가 굉장히 모집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수시에서 최저 학력 조건 이런 것들이 그 전보다도 굉장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아주 커졌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올해 대학 입시는 수능의 영향력이 아주 극대화된 최근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큰 해입니다. 매우 크다. 내가 이 말을 필기해 주는 어떤 의도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생기부 내용 바꿀 거 없잖아. 내신 더 얻을 거 없잖아. 다 끝났잖아. 할 수 있는 게 뭐야? 수능 점수 올리는 것 뿐이죠.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점수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일단 그 남은 기간 동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상 두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번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 6평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혹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등급을 얻었다 이런 사람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조금 미흡한 혹은 많이 미흡한 정말 내가 불만스러운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할 거 없어.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적의 변화가 6평에서 9평으로 갈 때 9평에서 실제 수능으로 갈 때 성적의 변화가 굉장히 커. 굉장히 크다고. 그리고 이거 알고 있을 거야.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남은 기간 성적 변화가 크고 상승자보다 하락자가 더 많다. 이건 알고 있죠? 고3 때 경험해봤잖아. 고3 때 너희들 6평, 9평의 시험 결과보다 대부분 실제 수능의 시험 결과가 안 좋았잖아. 주변에서 공부 좀 한다는 녀석들도 6평, 9평 잘 보다가 모의고사 잘 보다가 실제 수능에 가가지고 KO 된 애들 굉장히 많잖아. 걔들이 유난히 운이 없고 걔들이 유난히 소심하고 그래서가 아니야.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집단이 변하잖아. 똑같은 집단이 6평을 보고 똑같은 집단이 9평을 보고 똑같은 집단이 실제 수능을 보면은 올라간 애들만큼 떨어지는 애들이 나오고 변화, 그 내부에서의 변화니까 상승자와 하락자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모집단이 변하잖아. 이게 가령 이게 실제 수능 집단이고 이게 6평, 9평 집단이다 그러면은 이 모집단이 동일하면은 괜찮은데 집단이 변하잖아요. 실제 수능으로 갈 때는 밑에가 빠지잖아. 수능 포기자들이 나오잖아. 무슨 그 실업계라든가 이런 데 포함해서 매년 5만 명 이상이 여기서 빠져요. 그리고 위에가 들어오잖아. 반수생들이라든가 좋은 데 가려고 대학 다니고 있다가 다시
6평, 9평까지 나타나지도 않았던 애들, 9평에서는 일부 나타나지만 나타나지도 않았던 애들이 대거 들어오잖아. 얘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위에가 붙고 밑에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 자체가 상향되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점수를 유지해도 등급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원리죠.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실제 성적이 하락하고 그 하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는 것처럼 재학생들이야. 재학생들 그냥 그냥 6평, 9평 보면서 태평, 아니 뭐 이 정도 나오겠지. 그리고 수시에서 어떻게 되겠지. 너희들 다 그랬잖아.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하나도 안 되었잖아.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 그걸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적의 변화가 큰데 대부분은 6평이나 9평보다도 상승을 시키는 애들이 재수생들이야. 분포로 볼 때. 왜냐하면 걔들은 수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여러분들이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수능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끝까지 수능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를 보인 수험생들 기적을 만들어낸 애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여러분들 정신교육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들 얘기를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능을 막 20등급씩 올리고 10몇 등급 올리고 뭐 전문대도 못 갈 애들이 연고대를 가고 이런 애들 정말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야. 굉장히 많은 애들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어. 그런 애들이 6평 때부터 착실하게 점수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야. 담임선생님이라든가 내가 볼 때 얘가 도대체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6평까지도 그런 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물고 꾸준히 해가지고 9평 때도 그런 싹이 보일락 말락 하던 애들이 실제 수능에 가가지고 대박 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성적 변화가 큰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때 내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진짜 진정한 뜻은 뭐냐 하면은 이번 6평 결과에 절대 휘말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란 개념으로. 이게 내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써보면은 금방 알아. 이게 우리가 재수를 해가지고 (10일은) 중간까지지만 11월 중순까지니까 10일은 중간에서 잘리지만 우리가 6평 보는 게 3월, 4월, 5월 공부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공부 안 한 거예요. 시간이 더 훨씬 많이 남아있잖아, 뒤에. 1, 2월 달부터 반수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절 이상이 더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제대로 공부한 기간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가 제대로 공부해야 될 기간이라고. 알았죠? 재수생이라는 게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9개월 공부하는 거야. 9개월 공부하는 거. 그 9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은 6평 보는 동안 3달 공부한 거야. 앞으로 6달 남아있는 거야. 알았죠? 5달 반 남아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 알고 있잖아. 학습이라는 건 긴장감이 더해질수록 뇌가 활성화되고 내가 더 집중할수록 더 그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내신 시험 준비하면서 잘 해봤잖아. 전부 다. 왜 그 내신 시험 공부하려고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계획표 멋지게 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공부하고 대부분 다 실행 못하죠. 다 실행 못하잖아. 전부 다 망가지잖아. 그리고 시험 하루 이틀 전부터 그냥 막 눈에 불똥 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하다가 항상 이렇게 되죠.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 마지막에 몰려서 어떻게 돼? 나한테 1시간만 더 있으면 이거 완전히 마무리 짓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만 더 있으면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고비로 몰릴수록 더 긴장되고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공부가 뭔가 활성화되는 거야. 뇌가 활성화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했던 이 기간보다도 이게 몇 배의 어떤 그런 학습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인재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재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꾸준한 노력. 이게 중요하다.
어, 여러분들 그 생활하는 공간에 여기저기에 그 격언이 붙여져 있잖아요. 예? 격언 붙여져 있잖아. 스님들이라든가 내가 다 이렇게 한마디씩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A4 용지로 붙여놓다가 아이들이 좀 오랫동안 보고 가슴에 새기라고 아예 그냥 그 인쇄를 해가지고 창문마다 복도마다 다 붙여놨잖아. 결승점을 통과한 뒤에도 뛸 힘이 남아있다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그 있잖아. 그렇지? 예, 늘 여러분들 그 오르락 내려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 9평 보고 나자빠지고 이러지 말고 지금 6평 보고 나서 나자빠지는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녀석은 아예 진짜로 대학 시험을 이렇게 대학에 들어갈 어떤 그런 자격도 없는 녀석이야. 이 정도로 그 의지가 약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쉽게 사람이 인생에 중요한 어떤 그런 관문에서 포기할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견디겠어. 1년도 못 견디는데. 나의 의지력과 나의 어떤 그런 집중력이 1년도 버티지 못하는 힘이라면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을 앞으로 대학 가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이니 결혼이니 뭐 연애니 온갖 어려움들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조금 하다가 그렇게 금방 포기해버리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그 도전들에 다 맞서서 이겨낼 수가 있겠냐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포기하지 말고 6평에 포기하지 말고 9평에 도전하고 9평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수능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내가 늘 이제 정신교육할 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만 실제로는 인생을 길게 볼 때는 점수라든가 대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야. 내가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고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1년 열심히 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겨나면 그건 어떤 점수나 어떤 대학의 학벌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재수생활 그 어려운 일도 하루에 10몇 시간씩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버티는 일도 했는데 나는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막 이렇게 막 점수 뭐 대학 뭐 합격 이런 거보다도 내 자신을 스스로 단련시키고 내 자신의 어떤 그 내적 욕망 이런 것들을 끊고 정말 강인한 어떤 존재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다. 당금질의 과정이다. 재수생활이 이런 어떤 의지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원장 선생님이 알려준 몇 가지 이런 어떤 그 조언들 참조를 하고 9평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언제 그 시간 나면 내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강당에 다 모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반별로라도 어떻게 내가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뒤에 우리 입시연구소장님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